안녕하세요. 이지은의 직설 진행의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 주말 내란숙의 윤석열의 석방 소식에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자연의 봄과는 달리 내란 종식 후에 만나게 될 대한민국의 봄은 참 더디게 오는 것만 같은데요.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아무리 밤이 길어도 희망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매일 광장을 지키고 계신데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과 빛을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지은의 직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MTV 이지은의 직설. 악은 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더 억척스럽게 이슈를 파헤치고 탐사하는 이슈 현미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합작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무너뜨린 내란숙의 윤석열의 석방이 불러온 충격과 파장, 그리고 모두의 눈과 귀가 집중된 헌재의 선고 일정과 결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법률위원장이자 송파을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집회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다들 수고하시죠? 어제도 사실 집회 현장에서 다 뵀습니다. 우리 송기호 위원장님은 뭐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거 뭐예요? 희망. 네, 어제 집회 때 이 새봄에는 새 나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네, 희망을 잃지 말고 새봄에는 새 나라로. 네, 새봄에는 새 나라로. 네. 예, 먼저 MTV 처음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죠?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송파을 지역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들의 대변자가 되고 싶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변인이 곧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처럼 행동하자. 대변인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하자. 좋게 네.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원과 검찰이 벌인 대국민 사기 합작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들었을 때 두 분의 심정 어떠셨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두 번 있나 싶었던 게 네. 제가 그 유명한 땅콩 해양의 그쵸. 주인공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비행기를 승무원한테 내리라고 하지? 네. 라고 했던 그때 기분처럼 정말 황당하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법원 결정문을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분히 읽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구속 취소할 사유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뭐냐면은 설령 네. 그 재판부가 본 대로 만약에 그런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구속 취소라는 게 구속할 필요가 없게 된 애초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 구속 취소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맞습니다. 구속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네. 번째로 이제 구속 취소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막상 필요성이 구속 없다.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했죠. 없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네, 점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저는 이게 사실은 검찰의 구속에 대한 이의 신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속 취소 신청으로 윤석열이 다툴 수가 없고 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이게 좀 법률상 용어이긴 합니다만 검찰의 구속 처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준항고, 네. 네, 준항고로 윤석열이 다투어야 할 문제지. 처음부터 저는 이거는 구속 취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날짜 계산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준항고를 했어야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뭐 구속 취소 신청과 준항고 차이가 이게 좀 법률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검찰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준항고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이 사건의 판사라면 뭐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준항고를 했어야지. 네. 왜 내게 구속 취소 신청을 하느냐. 네. 이렇게 저는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너는 준항고를 했어야지라고 하면서 지기현 판사는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덥석 받아준 거잖아요. 덥석 받았죠. 제가 조금만 더 짧게 네네. 말씀드리면 덥석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있냐면은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뭐 날짜 계산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 지금 첩보 적부심을 위해서 이 사건 기록이 법원에 갔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원에다가 수사 기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에게도 이게 구속 기간은 딱 수사 기간은 제한돼 있고 네. 그 제한된 수사 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우리 일반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 더 구치소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중요하죠. 좀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법원은 특별하게 이제 이 구속 제한 10일, 뭐 20일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규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 있을 때는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수사 가능한 구속 기간에는 빼는 게 네. 법의 원칙이고 실무고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그 기간에조차도 이걸 안 뺐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 당원의 일반 법 생활의 근본적인 어떤 혼란을 엄청난 혼란이 네. 지금 벌써 근데 생기고 그 혼란은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오로지 한 사람 내란 한석관. 우두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체포 적부심의 경우에는 서류가 들어간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 수사를 빠진다. 못하니까. 네. 빠진다라고 해서 시간으로 빼왔던 거고 영장 실질 심사는 서류가 들어간 날부터 접수된 날까지라고 해서 날수로 빠져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 부장은 이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그것을 뺀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이 형사소송법 체계가 그렇게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체포 시간에서 뺀다. 제한 기간에서 뺄 거냐 안 뺄 거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단 말이냐? 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은 다 마치 구속 적부심에서도 빼듯이 다 빼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큰 원칙, 일반인들이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법 생활에서 알고 있는 그런 원칙까지 저버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머리 무게를 잴 때 안경은 빼고 재는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를 잴 때도 당연히 안경 무게는 빠지잖아요. 그런데 야 너는 머리 무게 잴 때 안경을 무게를 뺀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몸무게 잴 때는 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포 적부심은 체포 기간에서 뺀다라는 말은 있는데 구속 전체 기간에서는 뺀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박찬진 부대변인님 네. 구속 취소와 석방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민주당 내부 분위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네. 이어서 뭐 비상총회도 열렸지만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고 저희 또 공보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비상체제로 대기하고 있기도 했고 아울러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름의 절차를 잘 밟아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그날 바로 이어서 제가 뭐 이렇게 종편에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이 사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과정을 미뤄보자면 비전문가지만 우리 네. 위원장님처럼 네. 열심히 공부를 밤새워서 해서 나가서 임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우리 당직자들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송기호 위원장님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법률가가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인데 생각지도 못한 아주 해괴망측한 셈법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그 결정문을 이제 보시면 그 말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법부라고 할 때 법원이라고 할 때 뭐 서초동에 있는 법원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재판부, 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법원이거든요. 네. 이번 결정문에도 법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결정문에 나오지. 네. 나 직원 부장 또 우리 세 사람이 재판관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법부 법원이라는 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한 사람 한 사람 판사들 네. 의미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한 사람이 법원이라면 네. 정말 일반인들의 법 상식 네. 어떤 형평 누구나 받아들이는 또 그런 법 질서의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경제 생활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직윤 부장이 그렇게 묻고 싶어요. 결정문에 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썼는데 그럼 과연 자기가 법원으로서 법원답게 판단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초적인 원칙 그동안의 실무를 깼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걸 깨야 되는 법원으로서 내가 왜 깼는지를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알 수 있게. 네. 저 같은 꼭 뭐 법률가가 아니라 네.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지켜야 되고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꼭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분은 법원으로서 정당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혀진 게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결정문은 크게 딱 두 부분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어떤 일반적인 원칙, 법원에서의 실무, 검찰 실무를 다 깨고 네. 나서 왜 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묘하게 전 이거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마치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느낌적 느낌을 그렇지. 쫙 치고 나가요. 맞아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이라면 제가 이 판사라면 예를 들어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권이 내란죄 수사권 그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그건 뭐 5명이 지금까지 법원이 다 아니다 수사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절차를 진행했는데 네. 그러나 직위원 부장은 어쨌든 이 내란죄 자체의 재판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자기가 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없다? 바로 판단된다면 네. 수사 범죄 증거 중에 공수처가 관련된 증거는 이거는 수사권이 증거능력 없어? 없는 네.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 증거 없다고 빼면 그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이든 무기든 뭔가 선고를 할 때 네. 내가 보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더라. 그래서 공수처가 관련된 증거는 내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결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구속 취소를 제가 지금 부득이게 법률위원장에도 보니까 또 법률 이야기 좀 합니다. 네네. 다 끝나는데 엉뚱하게 이거를 이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추종자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내란이 얼마나 큰 헌법 질서 침해입니까? 우리 맞습니다. 일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또 법 해석상 네. 단순히 기존의 관행이 그랬다는 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현행법의 해석에서도 네.
충분히 체포적부심도 당연히 구속적부심과 법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이 뺀다. 네. 이런 법리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그걸 다 무시하면서까지 네. 이 판을 뒤집어 놓고도 막상 비겁하게 뭔가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낌적인 네. 느낌? 이러면서 자기가 법원이다라고 네. 결정을 했다는 거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저도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마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판단하라고 놔두는 아니 그 게 판단을 할 지점이 더구나 여기도 지금도 아니에요. 아니야. 예, 지금도 나중에 아니야. 윤석열에 대해서 형 선고할 때 윤석열의 범죄를 뒷받침한 증거로서 행여 공수처 관련 증거가 있으면 공수처 정말 자기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판단한다면 공수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발 자료는 증거를 안 쓴다. 쓴다.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되는 네, 건데. 이걸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구속 취소할 것도 사안도 아니지만 네. 마치 이 결정문에 뭔가 깊은 뭐 고뇌나 뭔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정말 저는 비겁하다. 맞아요. 무책임하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검찰이죠. 검찰이죠. 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어요. 바로 석방 조치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창진 부대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얼른 네. 얘기하십시오. 예. 저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네, 네, 네. 자 이제 검찰로 내려오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제 이제 법원 행정처장 즉 대법관이죠 이 말씀했잖아요. 상급심 판단을 네. 받아 보는 게 보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위원 판사 결정문에 보면 나 직위원 부장은 이렇게 판단한다 아니라 이 법원은 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다 못하지만 사실은 법원 건물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법원이에요. 맞아요. 옆방에 있는 판사가 법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잘 안 합니다. 네. 네, 안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법관이 그 직위원 부장 판사에 대해서 이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우리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그걸 그냥 그러나 봐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에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대법관이 다른 어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거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면 안 합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행정처장이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는 법원에서 많은 해석이 직위원 부장과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검찰총장 입장은 이런 거예요. 석방 취소를 위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데 네. 석방 취소됐으니 즉시항고가 뭔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는 다 일관해서 설령 그 자체권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네. 우리 법치의 핵심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지금 정리해야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중대한 경우에는 설령 이번 경우처럼 석방됐다 하더라도 네. 즉시항고를 할 수 해서, 있어요. 네. 즉시항고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상급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건 뭐냐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너 석방되는데 왜 즉시항고해?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즉시항고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법원들, 다른 판사의 판단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안 하죠. 안 절대 하는데 안 하죠. 이미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 해야 된다. 특별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큰 발언입니다. 큰 발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엄청 아픈 거잖아요. 이번에 좀 많이 아픕니다 하면 진짜 완전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픈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이래 놓고 또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관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 또 지기현 판사까지 이어서 생각할 부분이 많다라고 네. 위원장님이 이미 짚어주신 네, 것 네. 같고요. 지금 뭐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는 기획된 면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리 다 이야기가 네. 되었을 수 있다. 이걸 이제 본인들은 단순 뭐 이 경우와 관련된 뭐 인권을 생각했다라는 네. 뭐 이상한 말까지 꺼내면서까지 네, 네.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네.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자초한 인물입니다. 네.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과 관련된 이게 맞냐,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냐, 특수본이 맞냐, 경찰이 하는 게 맞냐, 네. 뭐 할 때 공수처로 줘라. 네, 본인이 했던 사람. 이첩했죠. 예. 네. 그게 이제 심우정 검사였고 네. 총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지검장 회의를 또 개최함으로 인해서 맞아요. 시간 더 이미 디테일을 본인이 시켰어. 다 정해놓은 절차가 네.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연했다라는 의혹이 그렇죠. 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봐야 되지만 네. 여러모로 네. 의구점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당에서 네.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네. 야오당은 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자진 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각오해라라는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퇴를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엔 탄핵까지 추진을 하겠다. 당의 입장은 그런 거네요. 정말 이게 뭐 인권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자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할 때는 인권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하필 이 내란 수계이자 최고의 권력자가 호화 변호인단을 데리고 딱 피고인이 되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인권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기존대로 구속은 날로 해라. 이거 윤석열만 빼주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25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번 사안에 가장 제가 크게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법 질서라는 게 일종의 공공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동되고 또 나머지 사람 모두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만인 모두에게 다 차별이고 불평등이다. 그러면은 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협이고요.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애초에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는 그때 정말 공감했고 네. 우리가 앞으로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그 치밀하게 네. 저들하고 좀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네. 되고요. 공수처 입법할 때 우리가 거기에 뭐 내란죄를 못 넣은 부분이라든지 네. 특히 이제 뭐 이번 수사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건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네. 그때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좀 맞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네. 즉시항고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당이 최대한 네. 어떤 모든 수단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심 총장은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추가 현안 질의에도 나설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대로 저희가 그렇게 정당한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라도 해서 강제 소환해서 묻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저희 당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출석할 경우에 이제 19일 날 법사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 졸속 수사로 규정을 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프레임을 좀 짜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 나가고 보면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네. 너희에게 원죄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당 대표님도 채널 A 나가서 긴 대담을 하셨지만 공수처가 이제 탄생할 때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안에서도 카르텔이라는 문제가 있고 서로 견제해야 되는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앞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자,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소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하는 내용을 기소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원이 없다 보니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가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강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논점을 자꾸 흐리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에서는 수사관들 탈탈 털어도 지금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검사가 20몇 명밖에 안 되죠. 굉장히 소규모예요. 한 경찰서의 수사 인력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네,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들어오네요. 네, 정말. 그 경찰서 수사 인원만 해도 뭐 교통도 있고 뭐 형사도 있고 지능 수사도 있고 다 합치면 뭐 한 4,500은 될 텐데 그 정말 그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또 공수처를 굉장히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수처의 인원 확대라든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윤석열 신병 구속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이제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논란들은 사실 이제 윤석열이 제기된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증거로 제출된 공수처 관련 자료들이 증거 능력 여부에 지나지 않고 네.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수처 쟁점은 이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이제 이지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신병에 대한 결정은 이제 재판부가 가지고 있죠. 법원이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법원이 네. 직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구속 네. 사유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문 지기현 부장이 본인이 결정문에 이 법원의 판단으로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 정말로 이제 구속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좀 우리 시민의 힘으로 관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게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석방이 윤석열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달에 계엄 됐을 때 진짜 다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도 탄핵이 의결이 되고 1월 달에 체포하려고 했을 때 이 막 요새로 만들어서 본인이 또 안 나오고 했을 때 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체포를 했을 때 그날 하루 좀 잘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희망의 싹이 보이나 했는데 갑자기 석방이 된 거예요. 정말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우리가 뒤통수를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다가 탄핵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기현 부장의 결정은 지기현 부장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형식상으로 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부터 그런 이야기 해왔는데 말이 세 명 그걸 이제 합의부라고 하잖아요. 네. 합의란 것은 이제 세 사람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를 해라는 건데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 법원 현실이 합의부가 대등 실질적인 합의가 안 아니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평결이라고 하는 어떤 대등한 그런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뭐 그건 명백합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명백한 일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분노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법리적으로 네. 헌법재판소의 대등한 평결에는 이 내란죄 피고인의 구속 여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별개의 문제다. 100% 별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쉽게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 국면까지 간 것은 계엄령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맞는 네, 일인가를 그렇죠. 따지는 얘기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변론 기간에 한덕수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조차 없었다. 그죠. 심지어는 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네.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던 것처럼 이미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이 절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논해지는 게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인 네. 것이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이제 재판은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네, 형사적으로 재판이 왔을 때는 나중에 뭐 노상원 수첩 같은 그런 네. 내용이라든지 국회로 이제 군인들을 보내고 선관위로 군인을 그것도 네. 총칼을 가진 그렇죠. 군인들을 파견한 것이 네.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뭐 서로 변론을 하겠죠.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구속 체포가 석방된 것은 이번에 그런 논란 지 판사의 문제인 건지 네, 네. 심 총장의 문제인 것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유일무이하게 그에게 날이 아니 시간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그죠. 방식으로 네. 면죄부를 주어지는 바람에 네. 그런 논란이 생긴 것뿐이지 이것은 별개다라고 별개다. 보시면 되겠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그야말로 비상모드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대변인님. 네.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하루에 2번씩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밤 10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지금 그 오후 3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의원님들이 도보로 맞아요. 광화문으로 가서 저희의 굳은 결의를 보여드리고 네. 또 국민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공포가 아닌 우리가 국정 운영을 책임하는 한 축으로서 열심히 국민 여러분들을 대변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개별 의원님에 따라서 네. 뭐 릴레이 농성을 하신다든지 단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이제 행동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쏠려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변론 재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속내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없는 절차까지도 다 만들어서 해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안 한다는 거지?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변론 재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명확한 본인 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해봤자 자기에게 손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기자분들 저희 공보부에서 만나보면 기자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뭐냐면 이 윤석열이 지금 이제 그 한남동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 소추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느린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든 탄핵 그 심판이든 좀 느려서 그동안 선고를 늦게 장 나게 한다. 외에서 선동 정치를 좀 해서 그게 압박이 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좀 감해지는 방식을 좀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이제 그 본인의 행동 반격에 축소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가 그것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 생각에는 네네. 이제 변론 제기 신청서를 쓸 수가 없었겠죠. 네, 일부 보도처럼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또 변수도 있겠지만 네. 변론 제기 신청서라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변론을 이거 뭐 법률 용어이긴 합니다만 변론의 종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심리를 쭉 해와서 이제 충분히 다 심의가 됐다. 네. 그렇게 한번 이제 끝이 났어. 점을 찍고 네. 그걸 근거로 이제 판결문을 쓰는 이걸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 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인데 뭔가 새로운 뭔가 드러나야 이제 네. 변론 제기에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그런 게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변론 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번 박근혜 헌재 결정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느냐. 그렇죠. 지금까지 자신의 중대한 이런
반헌법적 네. 이런 내란으로 헌법 재판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네. 중요한 쟁점에 뭣도 없는데 이 사람이 변론 제기를 들어와 그러면 네.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아, 어 헌법을 지킬 생각 없고 이걸 계속 지원하려고만 하는 오히려 탄핵을 파면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은 지기현 부장 그다음에 심 총장이 이제라도 우리 국민 일반이 좀 평온하게 네. 좀 안심하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기현 부장도 이제 이 윤석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서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신병은 지금 전적으로 이 내란죄 재판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은 조금은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내란죄 재판을 실제 해야 될 재판장이다 보니 네. 뭐 압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구속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뭐 없었으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단히 아까 제가 처음에 비판했듯이 대단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그걸 이제라도 네. 법원으로서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 결정문에 이 법원은 이렇게 쓴단 말이죠. 한 개인 판사가 아니라 상권 분립의 한 주체인 법원으로서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서 다시 구속하는 거. 그리고 검찰총장은 대법관도 즉시항고하면 우리가 그거를 너 왜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심사해 보겠다. 거기다 하니까 네. 즉시항고를 하는 거. 이 두 개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두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또 네. 나름 또 대우도 받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이제라도 좀 우리 일반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 그렇게 그래서 좀 네. 싶습니다. 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아까 저희가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예, 약간 흐름 속에서 놓친 네. 답변이 있어서 그 이준석이 이제 공수처 폐기를 주장하면서 들고 나온 장애 그 선전전이나 네. 현재 지금 간저로 돌아가서 변론조차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윤석열이나 네. 장애계로 나가서 선동 정치를 하겠다라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아마도 이제 지금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뭐 심지어는 서부지법 폭동 난동 사태 같은 걸 뭐 노리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네. 이준석은 지금 이 국면에 내란 종식이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지금 국정 혼란을 막는 최대 과제인데 대선 뭐 선언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와중에 이제 선동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전현희 의원님께서 네. 이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네.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63세까지 보장해주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해서 발의하는 논의하고 얘기죠. 있다.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목적이 저희 당의 일괄된 방향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 얘기도 하셨는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서 제2의 이런 지법 폭동 사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상당합니다. 지금 극우 세력들이 헌재 앞에 모여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고 헌재의 도면이 유출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서 정말 가포비상하고 한 제가 200개 정도의 기동대를 다 지금 투입을 할 예정이에요. 네.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진공 상태라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소 앞에서부터 한 100m까지는 완벽하게 어떤 민간인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겠다라고 네. 얘기까지 하거든요. 어떤 점들이 우려되죠? 제가 이제 일단 약간 에피소드인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우리 뭐 위원장님과 같은 마포갑지구지만 네. 서부지법과 아주 가깝습니다. 5분밖에 안 걸리죠. 네, 그래서 네. 당일날 네. 그날도 저희가 토요일날 광장에서 이제 그 행진까지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진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그런 이제 장벽들이 그때 좀 좀 약간 허술하긴 했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쳐져 일이 벌어질 있는 거라고. 바람에 집까지 이 버스나 택시가 뭐 갈 수가 없어서 맞아요. 걸어서 애호개역에서 공동역을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포역 근처 사시잖아요. 느꼈던 네. 공포감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알려진 얼굴이니까 제가 네. 지나가니까 그쪽 극우 분들께서 당신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얼굴 많이 봤는데 네. 이런 발언들을 실제로 하셨고 어떤 분들은 아주 소심하게 가방 같은 걸로 저를 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폭동 사태를 보자면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이 선고일을 기해서 종로구 중구 일대에 특별범죄 예방 강화 지역으로 이 지역이 네. 예, 지정됐다라는 이 보도가 있고 아울러 소방 당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업도 강화되고 강화한다. 있다. 네. 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리적 폭력, 폭동은 단호히 제압을 하고 네. 또 엄벌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폭동,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네. 폭력을 쉽게 행사하는. 이제 위협하고.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네. 돼버린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당 또 우리 사회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시간 관계상 그 점은 많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어떤 그 폭력 행위를 하는 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기에 좀 맞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단호한 어떤 사회적 합의선 네. 이거는 우리가 꼭 그거 맞습니다. 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았는 생각하고요. 네. 네. 폭력에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부린 이 혐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관련해서 혹시 전해진 주요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윤석열의 메시지 아까 제가 놈이라고 한 건 네네. 빼주시고요. 네. 네. 방송에서 빼주시고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메시지 중에 저는 가장 해롭고 네. 가장 제가 분노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서부 난동 그자들에 대해서 나오셨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 옳든 그르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야.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유로운 민주 질서 헌정을 한 털끝이라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네. 대응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 거리, 일상 골목에서 어떤 그런 평화가 맞아요. 깨질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죠.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은 서부지법 난동자들한테 영치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 때문에 자기 구속 때문에 지금 뭐 힘들게 지금 계시는 분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석방됐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 구국 폭동을 옹호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 구치소에 나오면서 법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첫 발언이 뭡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왔다. 정말로 이번 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법치의 실질적 토대를 확실하게 쌓아가고 또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일주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봄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MTV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 고생 많으시죠? 우리 당원님, 우리 또 시민 여러분께서 광장에 많이 정말 나와주시는데요. 이번 토요일 우리 100만 모여서 정말 파면 확실히 시키도록 합시다. 끝까지 우리 손 놓지 말고 조금 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또 불안함과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공당의 역할 또 국민을 대의하는 정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국민들이 가장 이롭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 대한민국의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현미경은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그리고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법률위원장이시자 송파을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군을 앞세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의 혐의자였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며 겨우겨우 첫 체포를 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의 공무원이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단군 이래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해괴 망측한 셈법으로 윤석열 석방의 길을 열어준 쥐기현 판사. 그리고 그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 항고할 권한을 포기하고 그대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야 하는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에서 가장 악랄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법까지 어기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즉시 항고의 기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그나마 지키고 국민 앞에 사죄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상 팩트아이킥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전국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조사 기관들마다 결과가 달라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님을 모시고 탄핵 민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랫동안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과거에 아주 예전에는 벌써 한 30년 전 이럴 때는 이제 여론조사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큰 맥주집 같은 데서 대선이 있으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단지가 돕니다. 그래서 네네. 지지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써서 그렇군요. 그래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여는 거죠. 열어서 이제 누가 김대중, 김영삼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이래서 이제 누구 승패를 가리거나 이랬는데요. 여론조사가 이제 과학화되면서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죠. 여론조사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네. 정말 좋은 게 과거에 한국갤럽의 박무익 회장님은 그 여론조사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어느 동네 갔더니 다들 자기를 당선권에 있다라고 하면서 야, 너 나가 너 출마해. 그래서 돈 좀 써. 이렇게 되면 너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패가망신을 막아주는 도구로서 여론조사는 그렇구나. 큰 역할을 했다.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보니까 나 1%밖에 안 나와 막. 그렇죠. 조사해 봤더니 5%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갤럽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가지 마시라. 나가지 마시라. 이 정도 해가지고는 지금 이기기 어렵다. 네. 예. 보통 시작할 때 한 3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너는 나가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참 30년 전에 저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맥주집에서 단지에다 이런 걸 넣었었군요. 예. 네, 근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은가 이 질문에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거 믿어도 돼?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1월 올해 들어서면서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러네요. 네. 들어와서 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막 달려와서 네, 네, 그 네. 자리에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좌석이 없으면 그렇죠. 더 이상 1000명 안 딱 받는 되면 그렇죠. 문 닫히잖아요. 네,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그게 여론의 전부인 것 마냥 네.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그런 심층 여론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보셔야죠. 그런 여론도 여론은 여론이구나. 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여론의 전체 여론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그 바글바글 끓는 그런 민심들은 확 잡아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렇게 심층적인 어떤 중도 성향이시거나 아니면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잡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ARS가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ARS 정치 관여도가 높아지는 정세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ARS 조사에서 자기가 뭐 표집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연령대를 속이거나 그렇군요. 성별을 속이거나 네, 네. 보통 이제 여성 20, 30대 이런 청년층이 이 다른 일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분들을 못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인 남성분들이 20대 여자야라고 예, 하면서 20대, 30대 여성이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ARS에서는 이제 버튼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잖아라고 해서 누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정치적인 뭐 정당을 지지한달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대로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허위 응답이죠. 네. 표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얼른 갔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연령 또 지역도 이렇게 허위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서여의도의 전문가들은 그게 최소 3% 정도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최근처럼 관여도가 높아지는 정세가 고양되면 이런 분들이 뭐 15%, 뭐 20%가 넘는 올라갈 수 그런 허위 응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ARS의 고유의 그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확 그런 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응답이 들어가 있는 ARS 결과가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단점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업계의 한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써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단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뭐 여론을 정확히 반영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걸 해주면 왜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주장을 저도 좀 했고요.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는 밑에 이게 ARS 조사다. 그래서 전 국민 대표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내지는 정치 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감안해서 보시라. 이런 네. 어떤 경고 문구를 좀 붙이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주 한 잔을 하더라도 거기 경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물론 알면서도 먹지만.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네. 그렇지만 이게 건강에는 좀 나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네.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거는 네. 뭐 감안하고 우리가 먹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ARS 조사도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볼 수 네. 있게끔 언론에서 조치를 하는 것들이 어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ARS 조사냐 전화면접 조사냐를 구별하지 않고 이게 여론조사다라고 네. 해서 비교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이 평상시에 이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이신 분들은 ARS에서 뭐 어떻게 되면 뭐 지난번에 그랬죠. 1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도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그거는 그 전에는 평가 문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비교할 수 없는 건데도 갑자기 그런가? 막 이렇게 잘못 그 평가되는 잘못 그 비교되는 그런 어떤 언론 네. 노출
그런 기사 콘텐츠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석방 전후로 발표된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거는 이제 3월 11일에 윤파면 55.6%, 복귀가 이제 43%, 격차가 더 벌어졌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 조사는 10일 날 조사를 했고요. 네. 요거는 선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여심위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도 파면을 요구하는 즉 그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더 우세해졌다. 그래서 네. 벌어졌다. 아.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는 숫자 그대로로 읽으면 맞기는 맞는데 네.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제 변동? 오차범위 이내에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 아마 리얼미터가 501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501명을 조사하면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 8.8 이상 벌어져야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는 짚을게요. 즉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12.6%포인트 격차로 우세하다. 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 요게 우세하다라는 건 맞고요. 2월 3주와 비교했을 때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같은 흐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확 벌어지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고요. 제 느낌상 파면을 요구하는 즉 대통령의 파면 탄핵을 인용해라라는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속이 취소됐으니 그러면 탄핵은 이제 기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더 우세해지는 건 전혀 아니다.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발견되지는 않아요. 네. 숫자로만 따지면은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졌느냐? 그건 맞는데 5.2 이내의 변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막 올라가지는? 올라오느냐? 끌어넘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도 봤습니다. 이때에 구속이 취소된 이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로키로 가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차가워요. 여권에서 오히려 차갑다라는 거는 이렇게 구속이 취소된 게 사실 여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나 보다. 국민의힘에 네.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에서도 차갑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는 나왔지만 이걸로 인해서 대단히 뭐가 바뀐다거나 하는 느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구속과 관련돼서 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네. 오히려 대열이 정비되는 맞아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결집이 되는 게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재명 대표 네. 친명이다 또는 그 밖에 다른 주자들도 있다 이랬는데 네. 어제 보니까 시국 간담회도 있었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떠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네.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비명 쪽이라고 이야기됐던 분들을 조금 그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민주당이라는 틀로 원팀 정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열은 정비가 되고 원팀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우산 아래 다 같이 모이자라는 그런 여론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렇게 차갑다라는 거는 구속 취소가 국민의힘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지 않는 건가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여론에서는 지금까지 1월 달서부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내가 먼저 응답할래. 내가 먼저 여론조사에 내가 응하겠다. 추출이 되고 싶어라고 네. 했던 게 그러면 더 뜨거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같지는 또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열기가 네.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끌어 넘치다가 서서히 빠지면서 중도가 올라갔거든요. 네. 예, 중도가 올라왔는데 돌아온 중도의 네. 민심으로만 따지자면 네. 지금 상당히 보수이신 분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고립되는 현상이 이번 정부 내내 유지가 됐었다. 네. 그게 그대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인용 쪽으로 더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그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석방 전후에 예. 그 탄핵에 대한 찬반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국힘은 뭔가 좀 차갑고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걸 계기로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탄핵 전국의 여론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예.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10일 날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 이거 ARS 조사인데 더 자세한 사항은 언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거 여론 조사는 아니어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그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탄핵의 이유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게이트성이죠. 게이트성.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 문란이다. 국정 농단이다. 농단이다, 문란이다 문란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좀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 좀 추문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추문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념화돼 버렸습니다. 아, 이념화되면 네. 추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추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설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게 이념화되면 아니 그래 대통령은 좀 문제가 있고 좀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나는 그래서 애국할 거야라고 해서 나설 사람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 이념화되면 바로 이와 같이 그 대상자가 탄핵이 되고 있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흠결이나 단점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념에 집중하게 되죠. 아,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떳떳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반대 진영을 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네 이게 게이트성 추문이면 아니 추문이 터졌는데 그래서 민주당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이념 문제라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누군가는 뭐 둔기를 들고 서부지법에 가서 뭐 폭동식으로 내가 있을 저항권을 수-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저런 폭력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네. 거는 지금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었잖아요. 네. 사람을 거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념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추문이었으면 누가 네. 내가 추문을 내가 그 옆에 서서 저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몽둥이 들고 뭐 못하죠. 네. 뒤로 숨기 급급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3지대 정당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이라고 있지만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 조사로 따지면 굉장히 좀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조국혁신당도 지금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굉장히 지지도를 많이 얻었는데 네. 당시 박근혜 시절을 보면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예. 네.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때 바른정당 나왔었습니다. 있었고.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바른정당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쫙 나눠져 하는데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국민의힘과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미래 권력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부성향이신 분들도 그럼 누구냐?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 끊어야죠. 네. 손절을 하고 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냐라는 것들은 정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예. 이게 또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응답률의 차이, 요일에 따른 차이 이런 요일. 것들이 있는데 네네. 약간 좀 뭐랄까 하우스 이펙트들도 많습니다. 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금 뭐랄까 한쪽의 결과만 너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네. 이제 설문 문항 자체가 네. 가령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좋아할 만한 문항으로 다 넣는다던가 또 거꾸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문항으로 다 넣는다. 계속 이러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면 지지하는 조사. 사람들만 답변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점점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 또는 한국리서치 같은 경우 큰 조사 회사들은 네. 이와 같은 하우스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브랜드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지 성향이신 분들만 들어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가령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문항이 뭐 두 문항 들어갔다.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응답했을 때 뭐 이상 없는 그런 것들을 문항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좀 네.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항 내에도 조금은 문구가 네. 이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간에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걸 봤느냐면 추미애 그 당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의 군 복무 휴가 문제가 네, 있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특혜라고 표현을 해서 처음부터 특혜라고 해버리면 예, 그 설문을 하면 그럼 특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지. 그럼 특혜라고 하니까 특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럼요. 네. 대한민국 많은 국민분들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네. 특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면 그 단어를 안 써야 돼요. 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문구 또 문항의 어떤 순서라든지 문항의 개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우스 이펙트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회사들 것들을 좀 더 많이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가 뭐 편향적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얻어야 할 교훈, 파악해야 할 민심은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MTV에서 모셨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전국 상황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사실 ARS 조사에서 지금 진보 성향자가 20%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네. 다음 정부가 교체돼야 되느냐, 정권 네.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가 대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표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착순으로 1000명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시간대가 열려 있고 형편에 따라서 오전이건 오후건 저녁은 하여튼 다 와서 할수 투표를 있고, 다 해라. 쉬는 날에 다 할수 예. 사전 투표도 있다.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투표는 다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ARS 조사가 일방적으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좀 그 진보 성향이신 분보다 너무 많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좀 감안해서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민주당 중앙당에서 하는 조사가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즉 언론용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네. 분석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녹음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당에서 지금 이상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은 다 전략적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로 설계하는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뭐 왜곡돼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언론용 조사와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곳이 뭐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안심하시라. 그런 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작은 네. 정당들도 다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좀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또 부산 시에 갔지 않습니까? 네. 다른 정당의 지자체장을 만나서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념을 떠나서 먹고 살자라는 먹사니즘, 잘사니즘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서울시당인데요. 서울시당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시당위원장님이 굉장히 연부역강하시고 굉장히 정열적이시니 네. 그런 것들 소상공인들을 좀 만나신다던가 그들의 목소리를 또 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을 떠나서 중도 또 보수까지 합리적 보수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셔닝은 굉장히 긍정적이니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계셨던 그런 분들의 중도 성향이시고 또 합리적 보수인 분들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념을 떠나서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정당이 다른 지자체장을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가지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을 모시고 여론조사로 탄핵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